안녕하십니까. 바른 북소리 정북방송의 홍강철입니다. 안산일은 얼마 전에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노동당 간부나 특수기관 책임자들만 조사하는 창광안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특별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특수기관들에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특수기관들이 기관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기주의, 기관 본위주의 이런 데에 물들어 있다 나니까 특수기관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특수기관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정경택은 2017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후임으로 임명된 국가보위상입니다. 정경택이 국가보위상으로 임명되니까 일부 남한 언론들은 지주 출신이 국가보위상이 되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정경택 보위상이 정준택 부총리의 아들이라는 거죠. 조갑제가 친일파라고 규정했더라고요. 정준택 부총리를 말입니다. 그런데 정준택, 정경택 하니까 성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이 같다고 다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제가 남한에 와보니까 조중동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전혀 피도 안 섞인 사람을 부사직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간들이 있더라고요. 조중동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에 대비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는 그래도 일관성이라도 있죠. 그런데 조중동의 창조는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준택이라는 사람이 지주 출신의 친일파였는지, 정경택은 정준택의 아들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준택은 1911년 1월 12일생입니다. 경기도 부평군에서 군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테리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북에서는. 본족은 경기도 파주고 후에 개성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발행인 중에 한 사람인 개성의 그 유명한 갑부 최선익이라는 사람이 도움으로 개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28년도에 송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고요. 의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1929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 자해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 적색 독소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2년 만에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1933년도에 경성 고등공업학교에 입학합니다. 해서 3학년에 우등상을 받고 1936년도에 졸업을 하죠. 근데 보면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준택의 후원자인 최선익은 친척이었습니다. 1936년도에 경성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정준택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미쓰비시 그 광업회사 산하의 그런 광산에서 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선광기사로요. 표고엔 이쿠노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북한 자료에서는 어떻게 밝히냐면 일제의 광산에서 선광기사로 일하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몇 년도에 돌아오냐면 1943년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항해북도 신평군이죠. 지금은 거기에 만년광산, 예전에는 백년광산이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만년광산으로 이름을 고쳤거든요. 그 만년광산에서 선광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조국 해방을 맞게 되죠. 조국 해방을 맞으면서 광산에서 일하던 일본인 기술자들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광산을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노세요. 광산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광산을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방 후에 북쪽의 광산, 탄광 이런 데는 일본 놈들이 거의 다 망가뜨리고 달아났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노동자 자치위원회가 광산, 탄광, 공장, 기업소들을 운영을 했죠. 그런데 그 노동자 자치위원회가 정준택이라는 조선인 기술자를 광산 선광장이었죠. 그때 당시는. 선광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남한 언론에 보니까 뭐 지배인이고 뭐 이렇게 말하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선광장을 했습니다. 그 광산에서. 지배인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1945년 11월에 소련 군정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군정이, 그 당시는 소련 군정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소련 군정이 정준택이라는 사람을 그 북조선 행정 10국이 산업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조갑제가 친일파라고 규정한 정준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를 걸어온 사람을 놓고도 친일파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군수여서 친일파다. 그리고 또 일제 광산에서 기사로 근무했다고 해서 친일파다. 물론 친일파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준택이 동경 자해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적색 독소의 사건으로 퇴학되었다는 것, 이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남한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 보고 듣고 배운 것에 기초해서 남한에 와서 자료들을 찾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단순하게 정준택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주실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자료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서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경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해드렸지만 정준택은 1911년 1월 12일생입니다. 정경택 보이상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1961년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준택 부총리는 51살에 정경택을 봤다는 말입니다. 정준택 부총리 부인은 이름이 김정원입니다. 김정원. 그런데 정준택이라는 이 부총리가 1973년도에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90이 넘도록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생존해 계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정준택 이 부인한테 생일상을 계속 보내줍니다. 환갑 생일상, 진갑, 팔갑, 구갑 생일상까지 보내주거든요. 예, 이건 북한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료들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인하고 정준택 부총리는 해방 전에 만나서 해방 후에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제가 이 부인의 출생 연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경택 보이상이 출생한 1961년이게 되면 이 부인은 적어도 40대 중후반은 넘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건 좀 힘들죠. 물론 출산하는 여성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특이한 이런 경우라는 거죠. 저는 정경택 보이상이 정준택 부총리 아들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정경택 보이상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창강안전부, 이거는 창강거리에 있는 그런 중앙기관 담당 안전부입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하는 시, 군, 구역 이런 안전부가 있고, 또 읍, 동, 리 이런 분주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군, 구역 이런 안전부들에는 군급, 구역급 기관 담당 안전원들이 있고, 또 도, 시 안전국에는 독국기관, 시급기관 담당 안전부가 있습니다. 중앙기관은 마찬가지인 거죠. 중앙기관은 사회안전성 안에 중앙기관 담당 안전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기관 담당 안전부에도 당중앙위원회 담당 안전부가 있고, 예? 보위부에도 똑같습니다. 보위부도 독국기관, 시급기관 담당 보위부가 따로 있고, 국가보위성 안에 보면 중앙기관 담당 보위국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경택 보위상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를 받자게 되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그 다음에 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의 동의가, 최고 지도자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안찬일은 김정은 총비서가 특수기관에 돈을 내라고 하는데 특수기관들이 이기주의, 기관 보내주의 부리면서 내지 않아서 정경택 보위상을 조사하라고 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예산을 받아서 돌아가는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에서 외화벌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에서 외화벌이 하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라고 한다고요. 북한에서 외화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조선노동당입니다.
고의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받아 집행을 하고 위화벌이 한돈이 있어야 몇 푼 되지도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지시는 곧 법입니다. 최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사령관 명령이라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우자. 이건 북에 있을 때 늘 하던 말이고 북한 사람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안찬일은 북한에서도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 기관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안찬일이 말처럼 북한에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 하게 되면 북한은 독재사회가 아니죠. 그러면 북한은 보고 독재사회랑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관 본위주의 사회인 거죠.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